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남과 북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3개 항의 합의사항을 공동 보도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적극 협력하고, 또 둘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민족적 단합을 위해 노력하며, 셋째,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 간 대화 협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3가지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바탕으로 첫째,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과 응원단, 그리고 예술단, 참관단과 태권도 시범단, 그리고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측은 이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고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은 차후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의사항으로 남북이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을 북측이 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번째 합의사항으로 남북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북측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측 여야 그리고 각계각층의 단체와 또 개별 인사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왕래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가 당시 합의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 2주 만에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처리 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던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은 결국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측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당장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적은 만큼 사실상 반환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일본 출연금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온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 방안도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정부는 기존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고노타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政権が変わったからといっても責任を持って実施を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が国際的かつ普遍的な原則であります。 특히 화해치유재단에 거출한 10억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데 대해 진위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합의나 재협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합의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합의는 1mm도 움직일 생각이 없다며 강경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관리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경고했던 일본이 당장 구체적 행동을 취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 등 현안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합당에 있어서의 돌출 변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방송하는 오늘은 남경필도 마찬가지고 김세현 의원 두 사람이 사실상은 국민의당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돌아섰고요. 거기에 이학재 의원도 곧 바른정당 탈당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마이너스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없지 않았어요? 이거요.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남경필, 김세연은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이학재 의원은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유승민의 워딩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시간이 좀 변질이 됐다고요. 그래서 합당을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리다 보니까 뭐 호사가들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약간 숟가락 얹어봤어요. 바람을 좀 더 얹어가지고 네. 합당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잃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승민이 지금 최대 고민은 의석수가 자꾸 준다는 겁니다. 단지 뭐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된 상태 요게 아니라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정의당 숫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유승민 대표가 몸값 올리는 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이란 철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속한 당과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존재다. 그러면 국민의당 쪽 향해서 합당 찬성파들 향해서 네. 우리 빨리빨리 잡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더라도 자기 뜻을 분명하게 해서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10명이었다가 8명으로 줄면 아우 불안해라.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8명으로 줄어도 지금 판을 보니 안철수한테는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판단이라면 더 세게 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아뜨거해서 탈출은 했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당선됐던 기반들을 보면 구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기반이잖아요. 근데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자기들이 시너지를 낼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김세연 뛰쳐나가고 남경필 뛰쳐나가듯이 그 사람들도 계산해보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의 하태경 정도나 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의당과 합당이 사실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욕먹을까봐 밖으로 표현 못하고 있는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의 심리를 유승민이 직접 대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한테 대한 메시지만 주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쪽에다가도 메시지를 주는 거죠. 조금만 더 명분 주면 너희들한테 갈 수도 있어 하는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정치인의 말은 늘 다의적으로 해석해야 돼서 하나를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잘 없죠. 예, 그런데 유승민의 최종 목표가 뭐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늘 분석했지만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중심을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극우와 보수의 경계에 있잖아요. 이걸 가져와서 중도와 보수의 경계쯤에서 자유한국당의 본진을 꾸려야 보수가 통합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해온 게 있어요. 호남 중진들 띄워놓고 와. 이거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안철수도 거기에 화답해서 호남 중진들 나갈 테면 나가 니네가 이런 제스처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기본 기조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상가집 개가 돼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귀한 몸이 돼서 모심을 받을 거냐? 예, 금이환영할 거냐인데 지금 일부가 금이환영 을 맡게 된 거죠. 남경필, 김세연 이런 분들이 유승민의 금희 환영에 진짜 시체말로 댄싱 가게 하는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은데 지금 유승민이 기싸움을 하는 건 큰 전선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도 통합한다고 하지만 거기하고 기싸움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고 거기에 대한 유승민의 답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국민의당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더 세게 나가는 건 유승민으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쓰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가장 난감한 건 누굴까요? 안 선생님. 네. 네, 이분은 정치권에 있어서의 교훈이 좀 없어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운동권 이야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학생 때 운동권 한 사람도 아니야. 뭐 어쨌든 간에 뭐 국가 이바지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운동권적 마인드는 사실 공적 마인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자기를 희생해서 대학 때 공부 안 하고 전과자가 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뛰는 방식이에요. 뭐 물론 보수 쪽 사람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죽기도 하죠. 저는 그런 가치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국가관이 뭔가 확고하게 정립이 안 돼 있고 그 모든 목적이 개인의 입심양명 또는 승부 또는 출세 성공 이런 거다 보니까 공감력 없이 가다가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러니까 양쪽의 바퀴 중에 한 바퀴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게 탈출 못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라고 보는 거고. 지금 수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지금 막 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아킬레스건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바른정당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게 아킬레스건인데 거기에다 대고 김동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 개별 입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이거를 국민의당 의원들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 협상이 결렬되는 초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그런 조짐이 일고 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대표는 한술 더 떴죠. 남경필, 김세연 알곡 빠져나가고 쭉정이만 나왔다. 게다가 안철수의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최경환 의원이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통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다른 정체성이 나온 결과다. 안철수 대표가 이런 현실을 깨닫고 통합을 중단하는 것만이 국민의당의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길이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도요. 대표되면 2달 안에 지지도 20% 만든다며 대표가 되었건만 이제 보수 대야합으로 2등당 만든답니다. 그래갖고 쭉정이 몇 석 가지시려고 뺄셈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하고 이러면서 통합의 명분을 쌓아오던 것이 갑자기 바른 정당발 흔들림으로 인해서 통합의 명분은 축소되고 통합 반대파의 명분은 이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된 거죠. 거기도 보니까 그 의원들 성향표를 보니까 국민의당이요. 통합 반대파, 통합 찬성파, 중도파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합쳐서 통합 반대파가 딱 20명인데 그래서 3명이 비례대표를 가져오면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진짜 중요한 건 중간에 있는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른정당 쪽 그 상황을 보고 통합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철수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또 한둘 생기고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대표가 정체성을 운운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요. 중립에 있는 사람이 이용호 정책위원장이고 송기석 의원, 김동철 의원, 아까 지금 말한 원내대표요. 다음에 김성식, 이찬열 이 정도래요. 중립이. 김성식 의원은 뭐 바른정당 합당의 적극적인 마인드일 것 같아요. 도표로는 그렇고요.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그래서 17명이고 중립이 15명 정도고 통합 찬성이 4명 정도인 상황이래요. 지금 드러난 게 그 상태에서 지금 김동철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통합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통합은커녕 선거연대도 물거품이 되어 가는구나. 가서도 안 될 길, 갈 수도 없는 길에서 회항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제 통합 반대파에 힘이 실리면서 중도파의 동요가 일어나는. 기싸움에서 지금 일단 다시 역전이 된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안철수가 이거를 중단을 하면 죽도밥도 안 되는 상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몰이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저는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못 가고 안철수 씨가 재본에 못 이겨서 AXX 정계 은퇴할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스타일의 마인드는 뭐냐. 내가 지들 국회의원 당선까지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배신한다 이런 감정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서로 이용해 먹었는데. 그리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10원도 돈 그런 말한테는 어떻게 유치하게 하는지 몰라 진짜. 내 돈 내가 다 썼다.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근데 또 유성엽 의원 주장에 따르면 돈 내고 이자까지 받아갔다. 그러니까요. 어느 게 맞는지. 그러니까 안철수 씨는 내가 봤을 때 정치에 막 입문했을 때 정말 막연하게 대한민국 정치 썩었어. 내가 새 정치할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 가장 썩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놀랍습니다. 알겠고요. 자,
국민의당 마지막으로 질문. 합당 안 될 가능성.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마이너스든 뭐든 간에 합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의견 일치. 저도 안 된다 봅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바람이 섞여 있어요. 네. 자,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를 잠깐만 또 하겠습니다. 막말인데요. 이제 피로감을 넘어가지고 좀 증오가 생겨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맺지 하는 말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쪽의 막말 첫 번째 김문수.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총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네. 이분의 과거 행적을 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죠. 네, 그런데 이분이 말지에 보시면 선호련 사건으로 서울 지역 노동자연합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나오면서 그놈들은 짐승이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변절 뭐 그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호련을 했다는 건 운동 중에도 민주화 운동의 흐름, 노동운동의 흐름 중에도 가장 왼쪽에 있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장 왼쪽에 있던 자가 가장 오른쪽 뉴라이트까지. 네. 근데 그 뉴라이트로 그냥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도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토론에 나오면 가장 색깔론을 아주 진지하게 펴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의 막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수준이 도가 넘쳐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요. 이게 보통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청출어람, 문수, 출, 준표. 누가 더 원조에 가까운가요? 원조는 그래야 청출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홍준표 대표 아닐까요? 청인지 람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네. 문재인은 김정은의 기품조란 말도 얼마 전에 했었고요. 네. 다음에 최근에 한 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이상자. 다 미치겠네. 이 말은요. 김문수 이전에 김무성 의원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정신줄 놨냐 이런. 정신 이상자라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 주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국절 논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건국했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갔었을 때 했던 말이죠. 네. 임종 수립이 즉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건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이것도 김문수 전 지사들이 공부 좀 하셔야 돼. 미국의 경우도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해요.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주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그 이명박근혜 정부 이전의 모든 대통령은 1919년에 우리가 독립을 선언한 그 시기에 영토 수복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수립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없고요. 뉴라이트라든지 지금 구 집권 세력들은 자기 자신들의 친일 행적을 가리기 위해서 네. 건국절을 45년 이후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들은 그때 일제히 부역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상해나 이런 데서부터 독립운동하고 있으면서 국토는 빼앗겼지만 정신을 건국해서 이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가치를 높게 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에 찬성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공격할 필요가 있냐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을 쓴 그 정치인이야말로 스스로 말한 대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시겠죠. 제가 지금 한 말 너무 정치인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주어 없이 그냥. 저희도 반면교사로 삼아 이렇게 늘어갑니다. 근데 김현 대변인이 속 시원한 논평을 했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지난 총선에서 김부겸 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3만 표를 뒤져 낙선한 김문수 전 지사가 국민들의 반짝 이문을 끌기 위해 회계망측한 망언을 했다. 적폐청산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밤낮 없이 매진하며 7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 이상자라고 막말을 하다니 김문수 전 지사야말로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김문수 전 지사의 기이한 행동과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 김정은의 기품조라고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던 대로 라고 하질 않나 이 점도 짚었고요. 119 긴급 전화에 대고 내가 도지사라며 소방관의 관등 성명을 요구를 하질 않나. 춘향전과 관련된 발언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그래서 김 전 지사의 과거 막말을 열거했다는데 홍준표 대표,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문수 전 지사. 춘향제는 변학도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김문수.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됩니까? 에이씨.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는 김현 의원의 일갈은 언론 조명을 받아보려고 전전긍긍하는 자유한국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김현 화이팅! 그리고 김상훈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이분. 정말 국회 활동 지금 대구 서구 현역 의원인데. 아 대구군요. 예. 네.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름 아는 사람이 반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 많아.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300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중에 제일은 최민희였죠.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그 홍준표가 전국 순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 당의 어떤 붐업을 위해서. 네. 처음으로 대구시당 갔고 그 사이에 이제 뭐 대구에 셀프 공천한 거 네. 여기 드러나고 그래서 그 대구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뭐 나는 출마는 안 할 거다. 그러나 대구에서 정치는 해보고 싶다. 뭐 말도 안 되는 술은 먹었으나 음주운전 안 했다. 뭐 이런 소위 같은 비슷한 소리 했는데 네. 문제는 그때 나왔던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원인을 세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고 두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고 세 번째는 한국당의 오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이런 얘기 좀 안 할 수 없을까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없어요. 이 얘기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정신을 남겨뒀어요. 네. 내가 죽은 뒤에 기필코 정권 찾았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그렇게 돌아가시고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못했다니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정신이 남아서 정권 교체를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말도. 아 그리고 표현이요. 표현. 우리가 그걸 표현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로 전 국민이 각성하는 계기가 왔다. 뭐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런데 이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자유한국당한테 뭐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이라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이건 진짜 수준이 부끄러워서요.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입에서 나올 말이 사실 아니거든요. 가해자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거예요. 제가 요즘 어디 가서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이제 북한 대표단이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체류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되냐, IOC가 되냐, 뭐 이런 얘기인데, IOC는 될 수도 있다고 하다가 또 되게 어렵다고 하다가 어쨌든 다들 그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참가가 평창 올림픽 성공의 중요한 아주 핵심 포인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그 시기에 북한이 도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가 북한 체류단에 대해서 체류비를 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보수 쪽에서 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건 우리가 아니죠. 북한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국민은 우월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게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한미관계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안 바라는 것 같이 느낄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문재인을 100% 지지한다, 남북대화를 100%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987년에 박정철 열사 고문 사건을 보수 정권이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니까 콘텐츠 제로임을 선언하는 거죠. 원래 보수는 품격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보수는. 지금 사실 건강한 보수란 이름 붙이려면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건강한 보수 아닐까요? 네. 합리적 보수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아요. 근데 이게 워낙 상대적 개념이라 정책 아젠다나 뭐 복지라든지 문재인 케어를 보면 또 진보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수 리버럴이다 나는. 자유주의자다. 네, 그래서 참여정부는 자유주의 정권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곳이 좀 약간 분단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 개념의 용어가 좀 상당히 다른 나라랑 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걸 끝까지 이용해 먹는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게 이용하다가 막말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홍준표가 이명박 만나면서 했던 말. SBS도 뺏겼고 KNN도 뺏겼고 이런 이야기도 보면은 종편도 반은 넘어갔고 그렇게 말하는 이걸 아까 똑같은 이야기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 하면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 관점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언론, 기자, 가로 안에 기레기 예,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런데 그게 저도 의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 오늘 열렸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왜 공영방송 보도 안 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의 이 막말의 내용 있잖아요. 이거는 방송 장악했다를 실토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종편들 가만히 있습니까? 홍준표 말고도 또 다른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뇌를.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방송 장악을 실토하면, 자백하면, 이건 언론이, 방송이 융단 폭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역차별 같은 건데, 무뎌져 있어가지고 저놈들은 당연히 그럴 놈들이야 해서 별로 쇼크로 안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쪽 그 파주시장, 그 비리로 이제 시장직이 박탈됐어요. 절대로 그 기사에 자유한국당이 없습니다. 항상 그러대. 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 구속영장 발부된데 자유한국당 써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비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당이 없어요, 당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언론이 자유한국당 편향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이 지적에 대해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공생 관계였으니까요. 네.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만, 그건 국민의힘으로. 자, 알겠습니다. 1987에 대한 화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인가 1987. 용산 CGV 가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그때 가시지. 사전 정보를 좀. 네. 앞으로 제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감독, 주연 배우들, 배은심 여사 등 또 박중철 열사의 형 이런 분들이 쭉 앉아서 문 대표도 나오셨더만요. 문성근 대표.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고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서의 6월 항쟁도 있었지만 네. 부산에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에서의 6월 항쟁도 굉장히 꽤 유명했더만요. 제가 그때 말지 기자로 전국을 취재를 했는데요. 처음에 우리 첫 취재지가 어디였냐?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것이 그게 박정철 군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6월 항쟁 농성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부산 카톨릭 회관 옥상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부산에서 박종철 군 죽음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산 카톨릭 회관 농성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너무 초기였어요. 초기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죠. 그리고 나중에는 국민운동본부 부산의 운영위원장인가를 맡게 되시죠. 노무현 변호사가. 그리고 같이 이제 문재인 변호사 당시에 일을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때 노무현 변호사는 6월 항쟁에 앞장서고 그래서 왜 그 사진 보면 그 시위대 맨 앞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그런 일이 그때는 그냥 일상이었고요. 그때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로에 딱 버티고 앉았을 때 그 사진은 지금도 꽤 유명하게 돌아요. 네, 그냥 그 사진 보면 정말 배짱과 깡이요. 하늘을 찌르잖아요. 몸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저는 제일 독특하게 느끼는 게 대개 이제 이익고루 MC 제곱 그래서 에너지의 크기가 그 중량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야 쌍금탕 받아라 할 때 장비 몸 엄청 크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몸은 작은데 에너지가 세게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몸무게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 다른 요인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형형한 눈빛이랑 온몸에서 반골의 빛이 나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때 그 전국 8개 도시에서 박종철 군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린 게 2월 7일인데
네. 그때 8개 도시에서 798명이 연행됐고요. 부산에서 연행된 사람이 181명이었고 네. 그 시작으로 이제 나중에는 6월 항쟁까지 가는 건데 네. 그때 연행됐던 문재인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종 실장님. 박군 사건을 참회해야 하며 개인적인 불행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나 민주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모제는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인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깡들이 있으셨고요. 네. 지금 나이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30대 중반 정도예요. 사실 30대 중반은요.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할 때요. 이런 거 있잖아요.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세상 풍파에 약간 원한 게 둥글둥글해지잖아요. 그 자기 사사로운 의기가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상황.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안 변한 것 같아. 네, 하나도 안 타협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최초로 민주화 운동권 정통파가 대통령 된 거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은 일단 대학을 안 가셨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불임 사건 맞고 그 불임팀 만나면서 인식의 비약적인 질적 전환이 일어나신 분인데 반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독재의 대학교 때부터 항거한 학생운동권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 한 분이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바쳤냐. 이게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무엇인가에 미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가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고 독재에 항거하는 것으로 열정을 다 바쳤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준비를 하는데 열정을 바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모든 것을 바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닦는데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말인데 이야기를 한번 이어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권이었어요. 광주는 놀랍게도 광고협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주 고등학생 대표자 협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5.18 때 되면은 다 불법 행사였거든요. 87년 이전까지는. 네. 그러면 전야제 같은 거 하면은 깃발 들고 학생들 나와요. 그런 게 있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가장 진보성이 높은 도시가 나는 광주일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서울이 진보 성향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거 보세요. 광고협의 일원이었던 푸나님도 서울에 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그럼요. 아,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은 대학교를 가서 지난주인가 87때 뭐 했냐고 물어보셔고 그래서 좀 그랬던 게 항상 세상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살았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가투나 가려고 그러면 총학생회하고 캐당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요. 보통은 어디까지 나갈 거다라고. 그래 서로 안 다치거든요. 그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100% 사건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화염병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화염병을 거의 안 썼는데 딱 일단 가투 나가면 뒤에 화염병 든 조가 있었고 보도블럭 깨는 조가 있었고 다 유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 생각에는 그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 젊은 사람들이 참가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똑같이 같은 수업을 듣는데 어떤 놈들은 당구장에 놀았고요. 어떤 애들은 커피숍에서 놀았고요. 어떤 애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에만 더 가치를 두려고 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아니, 세상이 바꾸는 게 중요하지. 학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입신양명을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던 놈들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박근혜 국정농단 같은 거 일조한 놈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생각이 나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말이 모난돌이 직 맞는다. 그래서 직 맞지 않기 위해서 모난돌이 그렇게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이게 동그란 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동그란 돌이 한번 되면 계속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관성이 붙고 그렇게 관성이 붙어서 달려가다 보면 김기춘도 되고 우병우도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 경찰서로 6월 항쟁 때 연행되어서 하는 행동을 봐도 되게 특별한 분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글자 하나로 뭐 연행됐다,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상황은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이제 저는 80년도 그렇고 87년도 그렇고 일단 최루가스가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게다가 기관지가 저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 맡으면 기침하면 피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랄탄이 터지면요. 그러니까 얘 슈슈슉 오고요. 그다음에 페퍼포고 팍팍팍 터지면 막 그 공포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 SY 퍼포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경찰서에 연행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갖고 하염없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여자다워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훈련하고. 그게 괘씸죄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순수한 애들은 그냥 풀어준 경우도 많았고. 네. 특별한 수배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여기 가서 배짱 튕기고 앉아 계시는 거죠. 뭐 하룻밤에 구속영장이 4차례나 청구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조서에 경찰 신문에 대해 묵묵부답 말할 수 없다가 반복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때 문재인 변호사죠. 변호사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랬던 그러네.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게 생각이 나네. 역사 속에 1987을 만들 게 아니라 네. 그거를 타이밍을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문재인, 노무현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제가 리포팅을 해요. 네. 이분들은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십니다. 둘 다. 재밌다. 와, 그거. 그러니까 제가 그 1987 영화를 보면서 보도지침 사건을 한번 영화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제가 이제 주연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기법을 쓴 영화가 포레스트 검프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보도지침으로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회가 새로웠을 거고.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습니다. 실제로 6월 항쟁 또 그 앞에서 아주 엄혹했던 민주화 투쟁의 시기에 독재 권력도 힘들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부모님이나 주변 친지들이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고 하는 말이었죠. 지난 겨울 촛불 집회에 참석했을 때도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느냐는 말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화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저는요, 우리 언니들이랑 오빠들이랑, 우리 언니 오빠들도 전부 대학교 때 시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다 보니, 제가 막 80년 5월에 분기 탱천하고 막 이러니까, 아유, 얘, 네가 너 하나 그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니,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언니 오빠들은 한 번이지만, 한마디씩만 해도 4번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들이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8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 엄마 아버지의 친척에 그 말이 귀에 못이 박혔고 또 하나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연설의 유명한 문구 중 하나예요. 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야, 이 녀석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발생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세계에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색한 논리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에 계란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러면서 반박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아주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절에 갔는데 처마 끝에 물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처마 밑에 바위가 있어요. 그 물이 떨어진 그 부분만 홈이 파이더라고. 구멍이. 예. 그게 결국은 수없이 많은 계란이 바위를 치면 바위도 부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신명교회 김광일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그때 학생 운동을 하다 감옥 갔다 오면 신분이 이제 불안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노동 현장도 못 들어가니까 위장 취업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남의 이름 빌려서. 네, 들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교회, 노동교회에 가갖고 그 노동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야학도 하고. 그래서 우리랑 토론을 하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인데, 야, 너네들이 이런다고 전두환 군부가 안 몰락해.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모르겠다, 야, 너네같이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면, 삼천리 금수강산에 차고 넘치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천 명이 되면 된다. 그런데 진짜로 수천 명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6월 항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논리 있잖아요. 너희 같은 놈들이 수천 명이 되면 바뀐다가, 이게 이번에 촛불 집회 때 그 도시에 몇 프로의 사람들이 나오면 정권이 바뀐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증명까지 된 거죠. 예. 의원님이 저보다 조금 앞선 세대고요. 네. 뒤따라가는데 그 맥락이나 흐름이 있어요. 일단 뭐 저는 경험 못 해봤지만 4.19, 그 다음에 5.18, 다음에 6월 항쟁, 그리고 이번에 촛불혁명까지 그게 다 전부 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네. 알고 보면. 네. 정신이 쭉 이어지는데, 저희들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여러 번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10만 명이면 역사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는다. 그 숫자가 백남기 선생님 돌아가신 그때 민중총궐기에 10만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10만 정도가 정신을 잃지 않고 깨어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반드시 온다 했는데, 민중총궐기 때가 사실은 가장 암흑기 때였어요. 민주세력이랄까. 네, 네. 그때. 근데 그 이후에 그것들이 조금씩 사회적으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밑바닥에 또 세월호에 관련된 부분이 깔려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이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일 가장 두려웠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 방송을 해오면 올해가 5년 차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방송이나 트위터로 막 알려요. 뭔가 네, 있다고. 네. 그래서 집회에 사람 나오는 건 10,000명.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도 10,000명, 20,000명. 그러다가 나중에 싱가포르처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네. 아, 근데 우리 국민들 정말 위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다. 4.19도 미완, 5.18도 미완, 6월 항쟁도 미완이어서 이러다가 우리 또 저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드디어 작년과 재작년에 이은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쓴 거라고 봐서 이것은 대한민국을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2008년 촛불 보면서 2008년, 2009년 상황을 보면서 그때 김기식 의원이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는데 메일을 주고받았어요. 그때 어떤 걱정을 했냐면 87년 6월 항쟁, 그 다음에 80년 거슬러 올라가서 광주 항쟁,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 계기는 내가 이렇게 싸우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수렴할 내가 믿는 지도자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광주항쟁의 배경에는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는 거고 87년 6월 항쟁에는 양김 씨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건데 2008년 9년 그 시기의 정치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기댈 지도자가 없었어요. 특히 야당에, 그 당시 야당이잖아요. 그래서 저 촛불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촛불혁명이 성공하는 과정은 국민들이 그래도 저 사람한테 맡기면
현실에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지도자에 의해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에 대해서 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단지 6월 항쟁기에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에 대한 답인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함께 관람하고 그런다고 세상 바뀌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을 한번 기운차게 읽어주시죠.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긴 세월을 두면서 뚜벅뚜벅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함께 힘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발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소감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말 좋은 영화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씨가 엄청 추운데요. 방송 나가는 오늘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날이 추위의 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모자 쓰시는 게 좋대요. 밖에 돌아다니실 분들은. 네. 뇌가 온답니다. 그래서 왜 러시아 모스크바 같은 데 가면 막 털모자 쓰고 다니는 이유가 그걸 안 쓰면 뇌가 돌아가질 않아서 뇌가 온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빨라진답니다. 일정한 추위 때는 모자 꼭 쓰시기 바라고요. 자, 새해에 벌써 두 번째 방송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네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분하님, 네? 빨리 혀 나으세요. 혀 괜찮요? 알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는 금요일 즈음의 새날 제2채널에서 통합본으로 업로드됩니다. 새날 1, 2채널 많은 구독을 바랍니다. 일이님이 이야기하는 중간에 군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모든 이야기,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다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발병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이발병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발병을 했다기보다, 아니 아무나 막 시키는 거야? 예, 아무나 막 시켜요. 아무나 시켜요. 예. 그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간첩 작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릉 무장공비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작전을 한 5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막내로 갔을 때 간첩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5개월 넘게 후임이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대의 병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5개월 동안 전역은 다 했거든요. 근데 신규 병력이 한 명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신규 병력이 들어와서 실제 작전 이렇게 7탄을 이렇게 계속 5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신병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신병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6개월째부터 신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정말 안 한 일이 없었어요. 쓰레기 소각장부터 보일러 관리, 막사 관리, 무슨 뭐 보수공사, 뭐 이런 노가다부터 이발병, 뭐 의무병, 운전병, 이제 안 한 게 없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우연찮게 산속에, 그러니까 터미널까지 나가려면 승용차로 한 3시간 정도 나가야 되는 진짜 산골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변에 이발소나 미용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용 기술을 가졌다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바리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전기 바리깡도 없었어요. 옛날 거. 예, 그냥 그 기계로 하는 거 있죠. 머리 찝힌다는 가위 같은 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짜까짜까 하는 그게 있었는데. 저희 때도 그랬는데. 그건 강아지도 안 깎고 그러니까 그걸로 강아지도 욕하죠. 그걸로 한 사람 깎아주고 나면 30분 쉬어야 됩니다. 이 아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까 남자들 옛날에 그 알죠? 그 예, 팔 예. 운동하는 거. 악력기. 악력기 같이. 그거 하면 바로 그냥 팔목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차님이랑 나랑 동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차야, 우리 머리 깎으러 갈래?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깎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깎아주고, 내무실 들어가면 이제 선임들이, 이제 야, 와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머리가 좀 괜찮잖아요. 그러면 마차 딱 집어가면서 야, 너는 딱 따라와. 네가 깎아. 그렇게 머리를 서로 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 찝혀가지고 막 다치고 막 그러진 않아요? 욕 많이 듣죠. 아프죠. 생기는 그거란 말이에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한 번 깎고 나면은 완전히 개가 돼 있어요. 개새끼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멍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데는 그래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까 원래 그 이발병이라는 게 계속 내려와요. 전통적으로 이제 내무실마다 한 명씩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또 자기가 이제 또 가려면은 나중에 또 휴가 가거나 그러면 이제 대신 누구 한 명을 또 심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배 중에서 이제 괜찮은 애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따로 전수해주거든요. 또 가르쳐줘야 그런 게 없었나 봐. 근데 이게 세상 어딜 가나 그 모임 중에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병장 중에 제가 일병 때 병장이었던 선임 중에 이경남 병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인성도 진짜 거의 문재인급이었어요. 진짜 인성도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 사람의 손기술은 정말 못하는 게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미장, 뭐 벽돌 쌓기, 뭐 이거부터 페인트 칠, 뭐 샷시 시공하고 뭐 목공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게 제일 유명했던 게 가위로 머리 깎아주는 거 있죠. 가위하고 빗 두 개만 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이제 그 군인 머리를 각을 잡아주는. 진짜 머리를 잘 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장교들이 전용으로 쓰는 분이었어요. 병장이었기 때문에. 누가 병장한테 머리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휴가도 좀 은근히 좀 잘 보내주고 그래서 이발병들은 고생한다고. 뭐 그 하루 더 붙여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심사관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 당시 그 별명이 박서방이었어요. 그 존나 빠진 박서방이라고 불렸는데 그 박서방 네가 깎아 이게 딱 제가 지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서로 깎아주기 하다 보니까 슈퍼스타 K처럼 YG에서는 박서방을 고르겠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발병 여러 명 서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발병으로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싫었거든요. 왜냐면 이발병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을 놀지를 못해요. 휴가 가려는 애들이 다 오니까. 맞아요. 잘라달라고 오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10명을 깎으면 10명이 다 다르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뭐 그 이발 이렇게 머리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은 달라도 머리는 다 똑같이 그냥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봐서 여기 보고 여기만큼 깎고 저기만큼 깎고 이 하다 보면은 완전히 반삭발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나 10명을 깎으면 9명한테는 욕을 먹어요. 욕을 먹는 걸 알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못 깎았길래 10명 깎으면 9명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 이발복을 해요. 도대체 나머지들은 다 똥손이야? 그러니까 그 시골에, 그러니까 그 완전 산골 중에서도 산골, 터미널까지 3시간을 나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다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간 원민이 약간 우리 야수님 있는 부대 나온 것 같아. 자기가 지금 미는 거야. 짜증나니까. 내가 밀고 말어 하면서 이제. 그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병 딱 진급하던 그 시기에 전동 그 바리깡이 들어온 거예요. 그 찡 하는 거 있죠. 무슨 뭐 예전에 임진왜란한테 조통 들어오듯이 완전 획기적인 물건 들어온 것처럼 전기 바리깡이 그때 그러니까 그 전기 바리깡이 들어오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서로 이제 이발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게 사람 머리를 깎을 때 보통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깎으면 그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해, 들어가. 딱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전기바리깡으로 깎으면 내가 뭔가를 좀 할 줄 아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머리가 안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야, 좀 머리가 좀 그렇다, 좀 내려온나,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깎아주고. 재밌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쪽이랑 이쪽이 균형이 안 맞는데, 이쪽도 또 깎아주고. 그렇게.
진짜 획기적인 물건 들어온 느낌이었겠네. 예. 그렇게 제가 상병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아니, 근데 가위도 그 미용실에 쓰는 가위로 했을 거 아니에요? 가위를 할 줄 모르니까 쓸 수가 없죠. 아, 가위는 아예 만지지도 예, 않았어요? 예, 그 예. 병장님 말고는? 예. 원래 그러니까 그 가위가 되게 비싸요. 그 가위를 그 병장한테 들었었는데 그 날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대요. 맞아요. 날 관리 잘해야 그래서 이제 가위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날이 나가서 가위가 안 좋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 몇백만 원이에요. 그 가위 하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또 갈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용사분들 가위만 또 갈아주는 분들이 가위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행사할 때 그 미용사분들이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행사를 봤거든요. 예, 막 예. 퍼포먼스 막 하다가 가위 하나를 누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가위 뭐 또 사면 되지 나게 했는데 몇백만 원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더라고요. 가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좀 엿기로 새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 창신동이라는 그 종로구 봉제공장이 이게 밀집해 있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가위 가는 할아버지 장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재단용 가위라고 하죠. 천을 자르는 가위 있잖아요. 큰 거. 예, 큰 거. 그게 아무 가위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위를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그 숫돌에 갈 줄 안다고 해서 이게 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쓰고 그 이상 안 들어요. 그래서 잘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재단용 가위만 평생 숫돌로 갈아주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다마스 타고 이렇게 쭉 오세요. 그러면 그 동네 골목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 가위를 다 내놔요. 그러면 이제 그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이제 그 가위만 가시는데 그 한 번 오시면은 한 이틀 3일 정도 작업을 하시거든요. 골목마다. 그래서 서울 시내 봉제 공장이 모여 있는 그 동네들을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이 할아버지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당시 그 할아버지가 70이 넘었는데 50년 정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그 즈음부터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누구한테 배우셨냐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거 기술을 가르쳐준 분은 그 고종 황제 봤던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조네요, 선조들. 그게 그러면은 이 기술을 배우려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배운다 치면 얼마나 이렇게 어르신 따라다녀야 됩니까? 여쭤보니까 못해도 5년 정도는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그 숫돌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숫돌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숫돌에 갈 때 그 날을 보는 게 아니라 숫돌을 보고 날이 제대로 갈렸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눈이 생기려면 한 5년 정도는 갈아야지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를 가는 거랑 다르다고. 그때 설명을 할 때 그 말씀하시더라고. 재단용. 예, 그러니까 재단용을 가는 그 숫돌과 미용실용 가위를 가는 숫돌이 다르대요. 그래서 물을 쓰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그 똑같은 숫돌이라고 아무데나 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시미용 칼과 그 정육용 칼 또 숫돌과 물 쓰는 게 달라야 되고. 이렇게 가위도 다 다르다고. 그거를 다 각종 다른 거를 다 그분이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분은 그러니까 재단용 것만 하시겠죠. 봉제업계에서 이미 굉장히 이름이 난 분이어서 일종의 개 같은 거예요. 그 동네 골목에 공제공장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골목에 있는 공장들은 다 아는 분들 아니에요. 다 서로. 그러니까 한번 불러야 되지 않냐. 부를 때 됐다. 그러면 부르자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그 날짜 잡고 딱 오면은 주차장 한 칸을 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차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이제 그 공장들 가위를 한 방에 싹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거의 뭐 인간문화재. 예. 이것도 가는 것 쪽에서. 그래서 저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인데 왜냐면은 이 봉제 공장이라는 게 지구상에서 없어질 기술은 아니거든요. 봉제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로봇이 옷을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옷을 만드는 건. 그래서 이 제조업의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일단 봤는데 봉제 기술을 배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 봉제 기술을 굉장히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봉제 기술이 굉장히 성실하고 이렇게 똑똑해야지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잖아요. 고생 무지무지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성실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제 기술도 배워보려고 했고, 패턴 기술, 재단 기술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성실함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존나 빠진 박서방. 근데 이게 숫돌에 가는 건 뭔가 내 성격이랑 맞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걸 손끝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3일, 4일 내내 점심시간마다 할아버지 옆에서 그 커피 사드리면서 막 시다발이라고 핵심 기술 빼오려고 한번. 나를 너무 무시하는 5년까지 안 걸릴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계속 이제 커피 주면서 계속 핵심 기술 빼려고 본 거죠. 그 숫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산에서 이제 도끼를 좀 사용했었잖아요. 그 이제 큰 도끼 장작 펴는 게 있고 이제 손도끼가 있는데 손도끼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갈아보자. 그래서 막 찾았더니 와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외국에 이렇게 던지는 도끼를 싹 갈아가지고 종이를 떼니까 싹 나가는 거예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보니까 숫돌 뭘 사야 된다고. 그래서 또 이제 검색해가지고 샀습니다. 숫돌을 따로 팔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높을수록 더 아주 가는 숫돌이거든요. 사포 번호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 심지어 2000번 숫돌까지 산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것까지. 그래가지고 저도 시도를 해봤어요.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야, 그게 기술이더라고요. 종이까지는 안 갈리더라도 그냥 나무는 잘 패졌죠. 예, 그냥 나무 가지 치는 거는 됐는데 그 이상은 저는 전진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도끼가 달랐고 그분은 뭐 진짜 아까 그 장인 얘기하신 것처럼 할아버지인데 미국인 할아버지인데 수십 년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냥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가는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이 아까 봉제 이야기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재단 하시는 분들의 헤어스타일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공통점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다 머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재단 하시는 분들은 보통 봉제공장에서 재단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시거든요. 재단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엄청난 고난도 기술이에요. 이 본이라고 그러죠. 옷 본. 종이에다가 이제 그 옷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천 위에 놓고 그 옷 종이 본 뜬 대로 이제 그 조각 내는 그 작업을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천을 갖다가 뭐 작으면은 80장 많을 때는 뭐 수백 장씩 쌓아놓고 한 번에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란 그 칼날이 엔진톱처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본을 따라서 정확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수백 장의 천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력과 기술의 정교함이라는 건 이게 체력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한 사람은 그 큰 장비를 운용을 못 하는 거죠. 집중력이 조금만 딴 생각해도 위험한 거고. 그렇죠. 그렇게 딴 생각 잘못하면 손가락도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머리도 사실 그래서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막 딸려 들어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옷본 모양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내 자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 시야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흐트러지면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재단사 기술자분들을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 재단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잖아요. 수백 장의 그 원단을 깔려면은 힘도 필요하니까 이제 원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이 좋은 만큼 다 우락부락하고 그러니까 다 머리가 짧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네요. 갑자기 깨달음이 왔네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랑 직업이랑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장인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나를 맞추는다고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그러겠네요. 좀 이게 소름 혼자 느끼는 소름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진정한 고수들은 아예 밀거나 아예 길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엄청 기르고 스님은 막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예수님 머리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려고 20대 때 한번 따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크게 한번 사고를 쳐가지고 얼굴을 크게 한번 성형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요? 얼굴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하나도 티 안 나. 진짜 티 안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10년 넘게 이게 웃는 훈련을 했어요. 그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한번 보건수술을 한번 했어요. 예. 그렇게 얼굴을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그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런, 예, 좀 소극적인 그런 마음 있잖아요. 머리 그것 때문에. 길잖아, 이렇게. 예. 길러가지고 거의 어깨까지 이렇게 막 길렀는데, 그게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애가 미쳐가지고, 막 노란색 염색하고 빨간색 염색하고 머리 긴 상태에서? 네, 파란색 염색하고 막 그게 좋았어요. 바람 불면서 머리 날리고 대걸레처럼. 특히 그 당시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을 다 양아치 취급했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가 우리나라에 막 보급됐을 때 타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때였기 때문에 이게 어른들이 애들이 타는 롤러블레이드 같은 거 타고 다닌다고 욕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인라인 타고 도로를 지나갈 때 여자가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모든 운전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위협하고 막 쌍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디가드처럼 나타나는 거죠. 얼굴에 흉터 있고 막 수술해가지고 막 이렇게 실밥 자국이 있는 막 이런 애가 머리를 예수님처럼 산발을 해가지고 막 빨간 머리로 막 뭐 있기 새끼야 그러면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갔어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요즘 인라인 인구가 줄은 게 야수님 저러고 다니니까 야 되게 위험한 운동인가 보다. 너 얼굴 다친 거 봐라.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하면서 줄은 거예요 지금 인구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야수님 때문에 다들 떠난 것 같아 인라인기를. 위험한 스포츠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제가 그때 그 인라인 동호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도 직접 협상도 하고 했었어요. 굉장히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지. 하지만 우리 회원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등장해가지고 니네 누군지 아니? 끝나는 거지. 그렇지. 머리를 풀어헤치자. 거기서도 풀어헤치냐 윤계상이 풀어헤친단 말이야. 진짜 열받았다. 풀어헤치거든. 길에서 나 만나지 마소. 이게 헤어스타일로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중구난방 갔는데 뭔가 좀 미약하게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연결된 게 있어요. 대단하다. 스토리 같습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스스로가 대단한 것 같네. 혼자 이렇게 잘 찾아갔어. 계속 물고 들어주고 해서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